안녕하세요. 진홍인데요. 두 명인가요? 네, 저는 청소, 환경, 클리닝, 그런 쪽 수업을 할 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오전에 바리스타 수업했죠. 네. 네, 근데 뭐 재밌었을 거고, 한데 이제 남자 친구 두 분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약간 좀 뭐 이제 클리닝 쪽, 이제 뭐 청소 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걸쳐서 뭐 에어컨도 있고 청소가 물탱크 저수조도 있고 뭐 외벽 청소도 있고 뭐 왁스 작업도 있고 많아요. 입주 청소도 있고 너무 많은데 그 관련해서 제가 PPT 수업하기 전에 이제 안전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건강, 안전, 네, 예방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오랫동안 수업을 할 거예요. 어디에 취업을 하더라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항상 중요하고 일을 하다가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네. 요거 한번 볼게요. 경기도 동두천시 소속 환경위원회의 근무 중에 쓰러져 숨진 경찰이 살인죄에 들어졌습니다. 노조 측에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볼게요. 청소 미화 교육이에요. 오늘 네. 네. 영상 많이 틀어주고 하니까 고인이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호소해 왔다면서 예고된 사례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수빈 사 몇 시부터 하는지 13시, 17시. 아, 잠깐만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보휘. 맨 밑에 지점에 있습니다. 몇 시까지? 13시 30분부터 16시에 끝낼 거예요. 그치. 진짜 힘들어요. 궁금했어요. 이거 13. 요거. 어. 네, 17. 17. 어. 요. 초등학교와 민도, 쓰레기 봉투만 덩그러니 모여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이곳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쓰러졌습니다. 이 남성은 이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환경미화원은 퇴직미화원의 청소 구역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숨진 미화원이 맡고 있던 청소구역입니다. 올해부터는 약 이틀에 한 번꼴로 퇴직자가 맡았던 구역까지 담당하게 됐습니다. 노조는 예고된 산업재해라며 문청이 나섰습니다. 지난해 환경미화원 3명이 잇따라 퇴직했지만 인력 충원이 미뤄졌고 그 사이 남은 환경미화원들이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떠안으며 피로를 호소해왔다는 겁니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동두천시가 조직 진단 결과를 근거로 충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일을 하기 쉽겠다고 얘기하는데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한 책임자 누굽니까 대체? 하고 있잖아요. 동두천시는 인력 충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구검 등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뛰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면.
청소 일을 하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는 그런 PPT 볼게요. 주로 다치는 것들이 넘어지고, 교통사고나, 예, 그리고 무릎, 털이 다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항상 미끄럼 방지, 안전모, 개인 장비를 꼭 착용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알았죠? 무리하게 도로에 들어가서 작업하지 않고, 심야 새벽 작업 시에는 항상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그리고 도로 작업할 때는 사람의 제말과 반대로 마주보면 작업하고, 차도를 건너거나 할 때는 주변을 반드시 확인하는. 허리, 목, 어깨, 항상 스트레칭 하고 일어나고, 또 무거운 거를 들 때는 혼자서 들지 않고 둘이서 같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근무해야 돼요. 네. 상하차 할 때 주요 넘어지고 떨어지고 베이고 찔리고 항상 하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안전요령 항상 장애물을 확인하고 사다리 미끄러운 거 항상 조심해야 되고 헤드램프 항상 주의 살피고 그리고 무리하게 혼자 들지 않고 동료하고 함께 작업하고 안전화, 안전모 등을 같이 하는 거야. 떨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경기도 동 안녕하세요. 캡스트 안전보건팀의 안전관리자 레오입니다. 25회차 관리본부장 역량강화 교육은 위화 업무 안전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화 업무의 개요입니다. 위화 업무는 빌딩, 사업장 등 건물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주요 말입니다. 세잔표와 같이 주요 업무로는 건물 내 사무실 바닥 등 세정제, 방미제, 왁스 등을 사용하는 세척 및 공색 작업, 건물 외벽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청소 작업, 건물 및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 및 분리하는 업무 정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 소개드릴 위화 등에 따른 안전관리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복도 및 바닥 청소 작업으로 미끄러운 바닥 청소는 넘어지거나 기계기구 사용 미숙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무리한 중형물 인력 운반이거나 청소용 시대 등 화학물질 사용 시 공간장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 복도 및 바닥에서의 올바른 작업 방법 교육, 청소용 기기류 점검 및 유지관리 설정, 중형물 및 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 방법 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장 등 구조물 및 유리창 청소 작업으로 의자 및 사다리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거나 무리한 중형물 인력 운반이 있고 외벽 외주 청소 작업 시 추락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다리 및 작업대의 올바른 사용이나 올바른 중형물 취급 방법, 올바른 외주 청소 작업 실시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단 청소 작업으로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청소 작업 시 근 골격계의 지각 계단 청소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계단 청소 넘어지니까 항상 밑에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청소 위험이 있으며 청소용 세대 등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 요 밑에 자막 나와요. 자막 야, 그리고 편하게 봐요. 편하게 졸리면 좀 자도 되고 귀는 열어놔요. 네, 귀는 열어놓고 편하게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계단에서의 올바른 작업 방법 교육과 올바른 작업선의 유지, 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 방법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화장실 청소 작업으로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문 등에 부딪힌 끼임 등의 위험이 있으며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화장실 바닥에서의 올바른 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구조물 충돌 예방 조치와 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 방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왁스 작업으로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넘어지거나 청소용 기기기구의 부적절한 사용,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예방으로는 복도 및 바닥에서의 물바른 작업 방법 교육과 청소용 기기기구의 안전한 사용, 화학물질의 물바른 취급 방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5가지의 업무 공정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도 및 바닥 청소 작업 같은 경우는 주요 재해 사례로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지거나 청소용 기기구 사용 미숙에 의한 재해 및 중형 동발에 따른 근골격 질환이 발생할 사례가 있으며 이 업무의 사용 장비로는 진공 충돌이나 L자형 이동 대차, 손수레, 청소용품, 이동식 코드리, 미끄러움 방지용 신발, 장갑 등에 대한 보호가 있으며 유해 위험 물질로는 세정제 부분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무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바닥 쪽에서는 복도 및 바닥에 고여있는 물기,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되고 미끄럼 방지 장화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안전, 건강 다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치면 일 돈을 벌 수가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저기 하고 학생 그 학생도 내가 하는 말 혹시 잘 들려요? 음, 음, 어, 잠깐. 그래서 내가 학생 미과니까 내가 요거를 이제 이제 영상으로 1시간짜리 틀어줄 거예요.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려면 이제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지 가장 첫 번째가 정리정돈입니다. 자, 정리정돈에 대해서 교육받을 거니까 편하게 밥 먹고 얼마 안 됐으니까 졸리면 조금 누워서 귀는 열어주되 편하게 릴렉스하게 핸드폰도 보면서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이따 쉬는 시간 줄게요. 네. 항상 어디서 근무를 하든 정리정돈이 제일 중요해요. 볼게요. 작업장 정리정돈 포인트. 이번 시간에는 작업장 정리정돈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라고 정리정돈이 제일 중요해요. 기본 중 기본인 작업장 정리정돈 포인트. 작업장에서 정리정돈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인지해 안전하게 편하게 일할 누워주세요. 편하게. 안전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오늘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정돈이요. 그리고 정리정돈과 안전보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리정돈의 의미,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정리정돈과 재해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작업 능률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자막이 나오네. 작업장과 산림, 위험물 등의 정리정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정돈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리정돈의 이해.
그럼 정리정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리정돈하면 단지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한 장소에 치워두고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전상의 개념으로 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업장 상황에 따라서 미리 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확실히 실행해 나가면서 매일매일의 자세한 변화의 그림이 정원이 노력해야 한다. 정리라 함은 무료 물품의 물품과 비급을 요하는 물품을 구분해 필요한 것을 정비해두고 불필요한 것은 작업장에서 버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정돈이란 필요한 물품을 특정한 장소에 어떻게 배치해 놓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로 낭비를 줄임으로써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됩니다. 재고가 장시가 쌓여있는 낭비가 제거되고 재고 보관에 필요한 장소인 선반, 캐비닛 등 설치 장소의 낭비를 제거합니다. 운반부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발생하는 낭비도 제거됩니다. 둘째로 안전 향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잘 돼 있어 위험 개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자재 정리를 잘하면 휴식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힘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장성이 향상됩니다. 청소를 잘하면 먼지나 모래 등 기계 설비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게 돼 설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성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청소가 잘 되면 주요 관리가 용이하고 이상분이 발견이 용이해집니다. 넷째, 품질이 좋아집니다. 변질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 품질이 향상되고 설비 및 장비의 정도가 유지돼 불량품을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공정 간 대기 중에 붕괴로 인한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산 품종 변경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형, 치구, 공구 등이 정돈이 잘 돼 있으면 첨단 손실을 줄입니다. 청결한 작업장은 생산 의욕을 높여줍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변경된 생산 계획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즐거운 직장, 발전하는 회사가 됩니다. 청결한 작업장은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납기가 지연되거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아 신용이 향상됩니다. 낭비와 고장이 없어 안전하며 원가가 낮아지고 이윤이 증대돼 회사가 발전합니다. 2. 정리정돈과 안전보관. 이번에는 정리정돈과 안전보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지 작업장의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하면 작업장 전체가 불안전한 상태가 돼 불안전한 행동이 생기기 쉬우며 재해나 사고, 화재가 발생하기 쉽겠죠. 바닥에 재료나 완제품이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버스, 코드 등에 걸리게 됩니다. 기름, 물, 쓰레기, 먼지, 찌꺼기가 잔존하는 상태의 작업장은 재해의 온상이 됩니다. 작업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재해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도 초래하기 쉽습니다.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기계 설비나 바닥에 보인 분진이 비산하여 분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또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곳에서 작업대나 바닥에 흐르는 유기용제가 증발해 중독되기 쉬우며 인화성 용제의 경우는 화재, 폭발 등도 일으킵니다. 위험 유해물질을 쓰는 직장에서는 정리, 정돈, 청소가 특히 중요하며 유해가스,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정리, 정돈, 청소가 나오면 잠깐, 오작동, 용기가 넘어지거나 파손 등에 의해 내용물이 유출, 증발해 화재, 폭발 등의 중대한 사고와 재해를 초래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기계 설비의 청소 불량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리, 정돈, 청소가 불량하면 찌꺼기, 쓰레기, 먼지 때문에 기계 설비가 마모돼 정밀도가 저하되며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 트러블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화된 기계 설비는 정밀 전자 부품으로 제어되는데 그 제어 장치가 쓰레기나 먼지로 인해 고장,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정리, 정돈, 청소의 분량은 안전보건, 재해 예방 관계 표지 또는 표시, 기계의 조작 계통의 표시 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며 불안전한 상태, 오조작, 오판단을 초래하기 쉽고 사고와 재해의 원인이 됩니다. 정리정돈과 생산성. 이번에는 정리정돈과 생산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정돈의 분량은 비능률적인 작업을 초래하여 생산성에 저하를 가져오며 산업재해와 직업병도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자의 효용과 생산 중단, 생산 저하와 직결돼 화재와 폭발 등의 산업재해를 일으켜 기업 자체의 존폐에 관한 상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상태가 나오면 설비에 무리가 가해지거나 원재료의 낭비로 비능률적인 직장이 되며 동시에 재해의 온상이 되겠죠.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재해가 발생하기 쉽고 필요한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부적당한 물건으로 대용해 무리한 동작, 위험한 행위 등을 하게 됩니다. 불용품을 처분하지 않으면 직장의 귀중한 공간을 좁혀 물건 출납에 불편을 주어 원자재의 운반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먼지나 쓰레기는 직장의 더러움을 초래해 품질 불량과 결부되기 쉽습니다. 정리 정돈 불량은 회사의 제품을 쉽게 더럽히며 이물이 들어가거나 선별한 불량품이 무량품에 섞여 출하되기도 합니다. 정리 정돈. 작업장의 정리 정돈은 안전한 통로의 설정과 확보로부터 시작됩니다. 통로는 80cm 이상의 폭을 유지해 표시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통로가 없으면 물건을 놓아야 할 장소가 잘 보이지 않아 난잡하게 되고 정리정돈도 지켜지지 않으며 물건의 운반이 곤란합니다. 통로가 없으면 작업 과정 중 물건을 위에 올라앉거나 사이에 들어가거나 돌아가는 등 비능률적인 행동이 많죠.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통로는 평탄하게 하고 통로 위나 통로 옆에 물, 기름, 물 등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해 재해를 예방합니다. 작업장 바닥은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사용한 물건의 잔재 찌꺼기 등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모여 물건의 적재가 난잡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작업장 바닥의 불용품을 처분하지 않으면 소중한 작업 장소를 좁게 하며 불용품이 불안전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장 바닥은 요철, 부분적 경사가 있다거나 불안전한 상태의 배관이나 연장 코드, 호스 등이 있으면 넘어지기 쉽고 공구류나 작업용구의 방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장 바닥에 기름이나 물이 쏟아져 보이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우니 항상 정리정돈을 해야겠죠. 원자재와 반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해 놓은 장소와 쌓은 장소를 지정해 출입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필요한 물건을 꺼낼 때 주위의 물건을 움직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게 돼 불필요한 작업이 많아지며 요통과 같은 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쌓아놓은 것은 허물어져 떨어지고 쓰러지기 쉬우며 위험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출납할 때 운반이 가능한 통로나 공간이 없으면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장은 쓰레기, 먼지, 찌꺼기, 기름 찌꺼기 등이 보이기 쉽고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해
청결한 작업장을 만들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바닥에 쓰레기, 먼지, 찌꺼기, 잔재, 기름 등의 반치는 근로자를 미끄러지게 하고 결국 재해 외에도 제품의 오염과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가연성 먼지의 퇴적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고 분진이나 쓰레기, 먼지가 많으면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계 설비가 쓰레기, 먼지 등으로 오염되면 트러블이나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계 설비 쪽에서의 정리정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이프 주변의 공작 기계는 보통 바이트의 나이프치 큰 힘으로 회전 또는 왕복하며 재료를 가공하게 됩니다. 수건구, 계측기, 재료나 도구류 등을 날 끝에 가깝고 불안전하게 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구동부 주변은 기계의 구동부가 큰 힘으로 왕복 또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기계 밖으로 튀어나와 흔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치공구나 계측기, 재료 등을 넣어두는 서랍장이나 작업대 등을 구동부에 접근시켜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기계 설비에 가까운 작업자의 주위나 작업대는 정리, 정돈, 청소 상태가 불량하기 쉬우며 원자재나 치공구, 연장 코드, 호스, 작업 용구 등이 불안전한 상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주변이 더러워지기 쉬우니 절분인 칩, 절삭류의 비산, 절삭구에서 발생하는 흉, 기름 누출, 누수 등으로 기계 자체가 더러워지며 주위가 지저분해집니다. 요거까지 보고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요거까지 보고 쉬는 시간 가지면 돼요. 네. 전기 설비 근처에 물건을 놓는 길이 있는데 이는 전기 설비에 몸이나 물건이 닿으면 뜻하지 않게 전원이 들어와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전 설비 분해를 싸고 있는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충전구 가까이에 물건을 놓으면 몸에 닿게 되어 안전이 되고 물건이 닿으면 분양을 화상이나 전전사고가 일어나니 주변 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먼지나 쓰레기는 접전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단락, 발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스위치 박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어반, 분전반, 스위치 박스, 기존 스위치기는 먼지, 쓰레기가 쌓이거나 더러워지면 고장이 납니다. 또한 사용 표시가 더러워져 잘 안 보일 때는 오조작의 원인이 됩니다. 전기 설비의 내부에 공구나 불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면 감전이나 단락사고가 생겨 위험합니다. 수분은 전기 설비의 큰 적입니다. 물기가 있으면 누전사고가 일어나며 인체에도 수분을 띠고 있으면 피부의 전기 저항이 현저히 저하되고 감전되는 경우 많은 전류가 몸으로 흘러 사망하기도 합니다. 땀이 흐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설비는 물의 침입을 막아야 하고 물을 사용하는 설비는 멀리 두어야 합니다. 전기 설비의 전원 코드를 콘센트로부터 바닥 위로 합쳐 연장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전기 불량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콘센트에 접속해 바닥 위에 합쳐진 공구 코드가 공간을 가로질러 가면 사람이나 물건에 걸려 재해를 일으키며 여러 개의 전원 코드가 꽂혀있는 콘센트는 각 소켓에 기계명을 표시하지 않으면 잘못 취급하기 쉽고 또한 문어발식 접속은 하지 않습니다. 위험, 유해가스가 고압으로 촉진된 철강제는 중량물이므로 안전하게 저장, 배치해야 합니다. 저장 장소에는 종류별로 구분하되 충진된 것과 안 된 것으로 구분해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산소는 가연성 가스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유지류의 습도가 닿으면 폭발적인 연소 반응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장소는 가연성 물질과 유지류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의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게 합니다. 유기용제에는 인화성과 불연성이 있으며 어느 것이나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고 불연성 물질은 독성이 강한 것이 많아 중독이나 산소결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기용제 보관의 경우 용기의 내용을 명시하고 인화성이나 불연성인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유기용제가 증발하면 화재, 중독, 산소결핍이 되기 때문에 용기는 반드시 뚜껑을 막아 보관해야 합니다. 기름걸레나 유기용제를 사용한 걸레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버리고 항상 뚜껑을 꼭 닫아야 하며 보관 사용 장소에서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흘러내리면 곧바로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한 장소는 환기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독소 배기 장치를 사용하고 방독 마스크도 착용해야 합니다.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환기를 엄금합니다. 산, 알칼리, 기타의 화학 물질에는 독성이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한 산이나 강한 알칼리는 인체에 심한 상처를 일으키므로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용기는 꼭 물질명을 표시하고 위험 특성에 맞는 전용 선반이나 상자에 보관합니다. 산은 합성수지 제품과 같이 부식하지 않는 상자나 접시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호 장비를 정비해 두고 취급 시 꼭 착용합니다. 취급 운반 작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장에서 운반 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인력에 의한 물건의 취급이나 운반 중에 재해가 많게 되고 이는 전체 재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의 정리정돈, 운반 통로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것이 불량하면 재해가 자주 일어납니다. 바닥 위에 장애물이 많으면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짐을 떨어뜨리거나 짐을 든 채로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합니다. 운반 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짐을 가지고 물건 위를 치어넘거나 오르내리거나 우회하거나 하여 재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작업 환경이 나쁘고 채광이나 조명이 불량하면 어두운 곳에서 짐을 옮겨야 하느라 발 아래의 안전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반물을 안전하게 쌓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운반물은 무너짐, 전도 등이 없도록 정돈하고 안전하게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을 장소를 결정하고 짐의 종류, 크기, 형상에 따라 구분해 안전하게 놓도록 합니다. 물건과 물건 사이는 반출하기 쉽도록 일정한 간격을 둬야 합니다. 무거운 것과 큰 것은 아래에, 가벼운 것과 작은 것은 위에 쌓아 불안정하지 않게 높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긴 물건을 우물 정자형으로 쌓아 무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작은 물건은 상자나 용기에 넣어 선반 등에 수납합니다. 운반 용구의 이용과 정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능률적으로 안전하게 운반하려면 적절한 운반 용구를 사용합니다. 짐을 운반하는 데 편리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운반 용구를 준비하고 놓아둘 장소를 정해서 수납해야 합니다. 운반 용구는 점검 정비를 잘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정돈해 둡니다. 방치하면 방해가 되고 찾을 때 번거롭고 귀찮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승강기의 경우 좁은 작업장이나 창고 등에서는 많은 물건의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 선반이나 받침대를 만들어 입체적인 수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곳에 둔 물건을 꺼낼 때 쓰기 쉽고 편리한 승강기구를 정비해 두지 않으면 불완전한 작업을 해 전락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밟고 오르는 물건, 사다리 등 승강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준비를 해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준비해두고 장소의 넓이에 비해 승강기구의 수가 부족하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 정비를 잘해 파손된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리정돈의 진행 방법. 뭐냐? 정리정돈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리정돈을 진행하려면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전원이 협력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의 분위기 조성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정돈을 하기 위한 효율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 체제의 조직을 활용해 진행시키지만 직전별로 진행도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전체의 지휘 명령을 하는 최고 책임자를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 중심적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물건 제거, 기름이나 물의 누출 방지, 바닥 청소와 페인트 칠, 기계 청소 등으로 나누어 사업장의 실전에 맞는 사항에 대해 제1기 이것, 제2기는 이것 등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직장의 정리정돈 상태평가와 비교도 중요하며 이것을 주관할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장에 공동으로 사용할 구역이나 기계 설비와 기구 등에 대한 책임자, 책임구역 대상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정돈 진행 시 관리 감독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주위부터 정리정돈을 양호하게 합니다. 주변은 항상 정리정돈이 양호한 상태가 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절삭 가공 기계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시공구의 보관 장소, 치통, 남은 재료통의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을 자주 순시해 실상을 파악하고 작업자의 의견을 들어 정리정돈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황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직장, 부지런한 근로자,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근로자를 칭찬하고 사업장 전체에 홍보합니다. 해결에 전문 기술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다음은 작업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는 작업장이 더럽혀지지 않게 규칙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기름이 흐르는 것이나 분진, 유기용제의 냄새 유출은 장치의 손질이나 약간의 연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리정돈은 양호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제품을 놓아둘 때도 다음 공정을 생각해서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정리정돈이 양호하게 유지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일 정리정돈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고 자기가 담당한 기계 설비에 대해 작업 종료 후 청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동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장의 정리정돈과 청소 유지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6. 정리정돈의 체크포인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통로는 총 80cm 이상의 안전한 통로가 있는가? 백선, 목책, 철책 등으로 작업 장소가 구별되어 있는가? 물건이 감치되어 있지 않은가? 요철, 부분적 경사 등 불안전한 상태는 없는가? 기름이나 물은 더럽지 않은가? 통로에 불안전한 코드나 호수, 배관 등은 없는가? 또는 완전히 덮여져 있는가? 출입구의 넓이는 충분한가? 방해물은 없는가에 대해 기억하세요. 작업장 바닥의 체크포인트.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이 있는가? 요철이 있지는 않은가? 기름이나 물은 흐르지 않는가? 코드나 호수, 배관 따위가 불안전하지는 않는가? 시공구, 작업용구, 청소용구 등은 소정의 장소에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가? 태풍이나 찌꺼기 등을 버리는 장소를 구분해서 내용물을 표시하고 적절한 용기에 넣었는가? 아니면 지나치게 쌓여 있지 않은가?
위험한 유해물은 지정 장소의 전용 용기에 담겨져 있는가? 전원 스위치, 소화기, 방화 설비, 비상구 등의 앞에 물건은 놓여져 있지 않은가? 표시가 식별하기 쉬운가? 청소 상태는 양호한가? 쓰레기, 먼지, 찌꺼기가 쌓여있지 않은가에 대해 기억하세요. 원재료 반제품의 체크포인트. 선반이나 상자에 적절하게 구분돼 보관되어 있는가? 운반이 가능한 통로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모양이나 중량에 맞는 높이, 배열 등을 정해서 무너지거나 낙하, 쓰러짐의 위험성 없이 안전하게 놓여 있는가에 대해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쓰레기, 먼지, 찌꺼기에 대한 체크포인트. 청소가 되지 않아 쓰레기, 먼지, 찌꺼기가 쌓여있지는 않은가? 기계 설비의 주위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가? 폐품이나 오물 등을 버릴 장소를 지정해 내용물을 표시한 적절한 용기에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쌓여져 있지는 않은가? 기름걸레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겨져 있는가? 폐품, 오물을 버리는 곳의 정리정돈 상태가 양호한가? 청소용품은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되어 있는가에 대해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장 정리정돈 포인트에 대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을 하다가 물건을 들잖아요. 허리, 어깨, 목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량물 취급 방법에 대한 영상 하나 시청할게요. 중량물 취급과 요통 예방. 이번 시간에는 중량물 취급과 요통 예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한 근골격계 질환자 중에서 요통 환자는 평균적으로 63%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현장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오늘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통계로 본 요통 발생 현황,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일상생활에서 요통 예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요통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요통에 걸리지 않고 중량물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게 중량물을 옮길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근무 시간에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통계로는 요통 발생 현황. 그럼 업무상 질병자와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산업재해 통계에서 업무상 질병자 중에서 사망자를 제외한 요양자와 근골격계 질환자의 발생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상 질병 요양자가 감소하지 않고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근골격계 질환자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업무상 질병 요양자와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는 경향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자 중 근골격계 질환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를 한번 보시죠. 표에서 업무상 질병 요양자는 매년 약 6,700명 이상에서 약 7,100명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고 5년간의 평균값이 약 6,900명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자는 약 5,300명 내외에서 증가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간 평균값이 약 5,200여 명입니다. 마지막 수치를 잘 살펴보세요. 이를 통해서 최근 5년간 근골격계 질환자가 업무상 질병 요양자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 5년간 평균 7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업무상 질병자의 대부분인 약 4분의 3이 근골격계 질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유형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의 유형별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현황은 근골격계 질환, 요통, 신체 부담 작업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유형별로 비교해 보시면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신체 부담 작업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5년간의 근골격계 질환자보다는 요통 발생이 약간 더 감소하지만 요통의 발생도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근 5년간 유형별 근골격계 질환 발생 비율을 나타낸 표를 한번 보시죠. 표에서 신체 부담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자는 5년간 평균이 약 1,800여 명이지만 2012년 약 1,400여 명에서 약 2,100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자 중에서 신체 부담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년간 평균이 35% 정도 되며 2012년에 27%에서 2016년에는 4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통은 5년간 연평균 3,200여 명으로 2012년에 약 3,800명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자 중에서 요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71%에서 약 55%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5년 평균 약 63%입니다. 즉, 근골격계 질환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요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할 때 근로자 스스로 요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자, 이제 중량물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량물을 다루기 전에 근로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째, 먼저 생각하기입니다. 자, 과연 중량물을 어디로 운반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또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이때 혼자서 가능할 것 같더라도 다소 힘들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쉴 곳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물건을 들어서 들기 좋게 놓을 곳 같은 곳을 미리 찾아보는 것이지요. 둘째, 인력 운반 작업을 줄이기입니다. 몸으로 운반할 작업을 줄일 수 없을까를 생각합니다. 운반 작업을 줄이면 요통 발생의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를 포장하는 작업에서 의자를 들어서 상자에 담는 방법을 그림과 같이 의자를 들지 않고 의자보다 가벼운 상자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훨씬 힘도 덜 들고 다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운반 횟수를 줄이기입니다. 운반 횟수를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운반 횟수를 줄여서 허리의 부담을 줄입니다. 운반 횟수를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겨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라면 요통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커질 수 있으므로 무리해서 운반 횟수를 줄이면 안 됩니다. 넷째, 운반 거리를 가장 짧게 하기입니다. 운반 거리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운반 거리를 짧게 하면 힘도 덜 들고 허리에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섯째, 혼자서 운반하는 대신 두세 명이 하기입니다. 함께 나눠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두세 명이 운반하면 한 사람이 드는 무게를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에 받는 힘을 줄일 수 있고 덜 힘듭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두세 명이 물건을 들기 전에 미리 구령을 맞춰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드는 사람과 나중에 드는 사람이 생겨서 먼저 드는 사람은 힘이 많이 들고 나중에 드는 사람은 손가락이나 손이 물건에 찌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 둘, 셋 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운반 보조기구나 기계를 사용하기입니다. 몸으로 운반하기보다는 운반 보조기구나 기계를 사용하면 힘도 덜 들고 허리에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당기거나 밀거나 들 때 다칠 수 있지만 그림과 같이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칠 가능성이 훨씬 줄고 힘도 덜 듭니다. 일곱 번째, 운반 대상물 자체를 없애기입니다. 운반할 대상을 없앨 수는 없지만 사진과 같이 대차의 물건을 달았다가 꺼내면 두 번의 작업을 해야 하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대차의 각 단을 롤러로 만든 것으로 물건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작업 방법을 바꾸면 힘도 덜 들고 허리에 부담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도 생깁니다. 힘이 드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일할 수 없을까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좋은 방안을 찾게 될 겁니다. 여덟 번째, 운반할 물건을 발목 아래나 머리 위에 놓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물건을 발목 아래나 머리 위에 놓으면 힘도 훨씬 더 들고 허리나 어깨, 팔 등에 부담이 더 크게 되어 다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계속해서 중량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의 세 번째 단계, 중량물 안전하게 드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량물은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기입니다. 다음 그림은 팔을 접거나 펼 때 허리가 받는 힘을 나타낸 것인데요. 내 몸의 무게중심과 팔의 길이와 드는 무게, 그리고 허리가 받는 힘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즉, 지렛대로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0kg의 물건을 드는데 팔을 접을 때는 30kg의 힘을 받으나 반면에 팔을 펴서 물건을 들 때는 허리에 100kg의 힘을 받게 되어 허리가 다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몸쪽 가깝게 팔을 접어서 물건을 드는 것이 허리가 받는 힘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겠지요. 둘째, 정면에서 물건 잡기입니다. 물건을 잡기 위해 옆에서 물건을 잡는 것과 정면에서 잡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면에서 물건을 잡으면 물건을 잡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을 잡기도 쉽고 자기 몸의 중심을 잡기 쉽습니다. 정면에서 물건을 잡는다는 것은 물건을 다리 사이에 놓고 내 몸과 물건의 무게중심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역도 선수가 시합할 때 역기를 드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 때 허리를 숙여서 역기를 잡고 드는지 아니면 역기 앞에 앉아서 역기를 잡은 후에 목과 등을 펴고 역기를 드는지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럼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잡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그림을 보시죠. 옳은 예와 옳지 않은 예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등을 펴면 척추에 받는 하중이 척추 전체에 분산되어 무리가 적으나 두 번째 그림처럼 등을 구부리면 구부러진 지점에 힘이 모여 무리가 생깁니다. 넷째, 힘을 줄 수 있게 잡기입니다. 힘을 줄 수 있게 물건을 잡는 요령은 그림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죠. 그림과 같이 물건의 손잡이나 밑을 잡지 않고 옆을 잡으면 물건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 힘도 훨씬 더 들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힘을 쓸 수 있게 잡는 것을 파워 그립이라고 합니다. 파워 그립으로 물건을 잡으면 들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물건의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어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있는 물건의 경우 손잡이 안으로 손을 넣어 잡도록 합니다. 손잡이가 없는 물건의 경우 힘을 쓸 수 있도록 물건의 아래 부분에서 잡기 좋은 곳을 잡고 손잡이가 없고 큰 물건의 경우는 그림과 같이 한 손으로 아래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 물건의 앞쪽 윗부분을 대각선으로 잡으면 중량물을 안전하게 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리로 들기입니다. 흔히 물건을 들 때 발을 구부리지 않고 몸을 숙여 물건을 들기 쉽죠. 상체를 들면서 물건을 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허리에 구부러진 부분에 힘이 많이 가고 삐끗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팔이나 몸통으로 들지 말고 다리로 들면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고 들기도 쉽습니다. 그럼 바른 발 자세를 볼까요? 그림을 참고로 하여 들 때 자기가 들기 편하고 몸의 균형을 잡기 쉽게 발을 적당히 벌리고 한쪽 발을 약간 앞으로 놓도록 합니다. 여섯째,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즉, 물건을 들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요. 물건을 들고 갑자기 일어나면 물건을 들 때 허리에 받는 힘이 허리 전체에 분산되지 않고 척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무리를 주어 다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천천히 부드럽게 일어나게 되면 척추에 전체의 힘이 분산되어 허리를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곱째, 손 위치와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물건을 드는 위치와 팔을 펴는 정도에 따라 안전하거나 위험한 영역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팔을 펴면 나쁘거나 보통이지만 팔을 접으면 좋음이 됩니다. 또한 무릎 높이와 어깨 높이에서 팔을 펴면 매우 나쁨이 됩니다. 성별에 따른 손의 위치에 따라 안전하게 들 수 있는 무게를 나타내는 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는 일반적으로 신체 높이에서 남녀가 팔꿈치를 펴고 접은 자세에 따라 들 수 있는 무게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표를 보면 허리 높이에서는 남자가 최대 25kg, 여자가 16kg을 들 수 있지만 팔을 편 상태에서의 머리 높이에서 남자 5kg, 여자 3kg을 넘으면 다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목 높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 5kg, 여자 3kg을 넘으면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표에 나타낸 높이에 따른 안전한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허리에서 드는 무게를 무릎 아래나 머리 높이에서도 들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아래나 머리 높이에서는 5kg을 넘지 않게 들어야 한다는 점을
새겨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에 한계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근력이 강하고 특별한 훈련을 받더라도 한두 번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들 수 있는 한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작업은 세네 명이 계속 운반해야 하는 작업, 바닥에서 머리까지 들어올리는 작업, 어깨까지 25kg 이상을 들어올리는 작업, 바닥에서 허리까지 50kg 이상 들어올리는 작업, 바닥에서 무릎까지 75kg 이상 들어올리는 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중량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에 마지막 단계, 중량물 안전하게 옮기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명 이상이 옮기기. 가능하다면 무거운 것을 혼자 들지 말고 2명 이상이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2명이 들면 무게의 절반만 들게 되어 부담이 안으로 줄기 때문이죠. 둘째, 좌향좌 우향우입니다. 중량물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꿀 때 몸통을 돌리지 말고 좌향좌 우향우를 해야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다리나 힙의 이동 없이 몸을 비틀면 척추가 비틀리게 되어 허리에 무리를 주고 허리가 삐끗하게 되어 허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단 내려놓고 편하게 잡기. 물건을 든 후 불편한 채 옮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물건의 무게중심이 맞지 않고 옮기면 넘어지거나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려놓고 들기 좋고 편하게 잡은 후 옮기면 들기 쉽고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을 수 있지요. 그리고 아주 짧은 거리라도 편하게 잡은 후 옮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팁이 있는데요. 방심은 금물. 물건을 내려놓기 전에 손을 먼저 빼도록 해야 합니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 손가락이 끼지 않게 조심하세요. 넷째, 당기지 말고 밀기. 대차나 물건을 밀거나 당겨야 할 때는 당기지 말고 밀도록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기면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 무리를 줄 수 있고, 밀면 배에 힘이 들어가고 척추에 힘이 적게 되어 안전합니다. 다섯째, 욕심내지 않기입니다. 대차에 물건을 실어서 옮길 때는 시야를 가리지 않을 높이까지만 싣도록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시야를 가리면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들어서 옮길 때도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3. 일상생활에서의 요통 예방.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요통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늘 작은 방심이나 실수로도 요통, 근골격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 근로자는 바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세에 따라 허리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나타낸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기대지 않고 앉아있을 때보다 서 있을 때가 허리 디스크 압력이 훨씬 적게 받습니다. 또한 기대지 않고 앉은 자세 중에서 등을 똑바로 펴서 앉을 때 디스크압이 가장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어 바른 자세에 앉는 것이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디스크압을 적게 받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자리도 쉬고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스트레칭을 하면
요통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며 피로도 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많이 사용하는 부위 위주로 자주 하여 이렇게 쭉쭉 스트레칭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요통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스트레칭을 잘 하셨다면 다음 등 근육 강화 운동도 해보세요. 등 근육이 허리에 받는 힘을 분산시키고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은 요통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척추에 받는 힘이 등 근육과 척추, 복근으로 분산되는데 등 근육을 강화시키면 등 근육이 척추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등 근육으로 척추가 받는 힘이 분산되어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등 근육이 강하면 요통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바쁘더라도 짬짬이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작업 중에 짬짬이 휴식을 취해보세요. 허리나 등에 무리가 오는 느낌이 오면 무리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쉬어 회복하는 것도 요통 예방법의 중요한 꿀팁입니다. 우리 몸은 잠깐 쉴 동안에 회복되어 허리에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요통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푹 쉬는 것보다 짧더라도 자주 쉬는 것이 요통 예방에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통 예방하셔서 안전하게 근무하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아, 문제가 나왔네. 정답은 3번이에요. 유약물을 옮기기 전에 해야 할 일 중 틀린 것. 몇 번일까요? 무게 확인해야 되죠? 보조도구 있는지 확인하고 분바경로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2번은 틀렸어요. 2번. 이렇게 다음 문제. 음량물을 안전하게 들기 중 틀린 것. 저 4번, 3번, 2번. 2번, 4번.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틀린 것. 무거운 것을 2명 이상 옮기기.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갈 때는 귀찮으니 몸통을 돌려 옮기기. 당기지 말고 옮기기. 뭐가 틀렸을까요? 2번. 몇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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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허리 디스크 압력이 받는데 언제 가장 작은가? 삼 번, 4번. 4번, 1번. 1번. 정답. 서 있을 때 가장 작아요.
서 있을 때가 제일 적어요. 허리에 무리가 제일 작아요. 마지막 가장 높은 위치. 허리를 다칠 위험이 가장 큰 위치. 이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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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번. 어디? 1번. 자, 한 번 더, 하나 더. 하나 마지막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10kg 물건을 두 명이 든다면 한 명이 받는 힘이 몇 번? 10점? 몇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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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번? 1번? 10kg를 두 명이 들어. 아빠 3번? 2번. 2번. 10kg를 혼자 들면 10kg인데 둘이서 들면 5kg, 5kg. 5kg, 5kg. 화재극의 화재 불. 물로 인한 재기를 수계라고 하되 물로 인한 재기를 화재라 합니다. 물이나 불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재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관리 가능할 때는 불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나 관리 한계를 벗어난 불은 제한합니다. 마지막 거 20분 있다 끝날 거예요. 네. 현대 사회에서 불의 적절한 관리는 이름이 뭐예요? 저 김현우요. 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는 다 알았어요. 안 오실 거예요? 네, 오서도 불러도 되냐? 아, 현재 시의 피해는 대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이 관리 범위를 벗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일까요? 불을 생성하는 연소작용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저 세 어제 와가지고 어제 어제? 무한정 어제? 어제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요. 일단 점화된 불은 잘 꺼지지 않고 여기 6하고 여기 있어요. 13, 17, 13. 이 상황에서 불로 인한 피해가 비합격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XX4. 다른 학습자들이 던진 각 질문을 클릭하여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네. 확인해 봅시다. 근본 학습을 통해 화재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연소 범위와 폭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화재 교육 안 하고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교육 이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보고 끝낼 거예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진동 위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이미 생활에서 떼어낼 연락 떼어낼 수 없는 어쩌면 가족과의 큰 존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분리와 개량으로 행복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중독의 기본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결핍이 자리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나타나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번 차시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의 임리 시간으로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의 이해와 스마트폰 이용 수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 수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쓰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 들어 노출되고 있는 신조어 스노우피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스노우피족이란 스마트폰과 정보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몰입하여 없는 사람들을 말하며 영어권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노우피족은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해 걸음이 느리고 주의를 살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앞이나 옆에서 오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지 못해 일반 보행자보다 사고가는 확률은 70% 이상 높습니다. 이러한 보행자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전방주 시스템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사고 발생률이 1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속 60km로 다니더라도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수 사이에 우리 같은 경우 술 마시고서 새벽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스마트폰 보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어. 0.08%인 유추운전자와 비슷하다는 포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끊임문에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증가할 것이니 누가 출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켓몬을 작성하기에 저쪽 스마트폰인데요. 시간이 게임이 많고 다양한 장소에서 피부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화하면서도 피부를 잡으러 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대선에서는 피부를 보며 운전하던 수많은 차량이 운행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운전자는 캠핑국기 화면을 들여다보며 시속 30km로 서행하다 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운행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포켓몬고가 정식 출시된 후 4주 동안 운전 중 포켓몬고를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149명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있는 성인들을 주변에서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핸드폰 기능이고 컴퓨터, MP3, 동영상 플레이어 등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음악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현대인들의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커피숍과 식당, 심지어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차 안에서 운전을 하는 중에도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이 무너져 있습니다. 마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급격한 흡수는 기기사용에 있어서 혈류와 국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의 추억부터 살아남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직장인 487명을 대상으로 대화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61.6%가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독이 의심되는 수준이 7.5%, 완전 중독된 수준은 1%라고 답했습니다. 그중 25.9%는 전혀 중독과 관계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인들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중 81.7%는 뚜렷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다른 거였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스마트폰 자체적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에게 무궁무진한 재미와 자극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에서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흥미진진한 상황 속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수학적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보상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에서 단계가 올라갈 때 경험하는 짧은 스포감과 성취감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떨치기 힘든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수성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을 만나고 사귈 수 있습니다. 취직이나 뉴스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구성원들과 유대감과 친밀감을 쌓게 됩니다. 요즘 대표적인 것은 SNS입니다. 현실 세계의 어느 집단에서도 심리적으로 소속되지 못하여 외로움과 이질감을 느끼던 사람들은 비로소 공동체에 속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수줍음이 많거나 사회적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직접 대면을 피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인간관계를 하나의 도피처로 삼고 싶습니다. 이러한 많은 매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회환경적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규모로 설치된 초고속망과 동네마다 개선된 PC방, 그리고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은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특히 자기조절과 습득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더 위험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상업적 사이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쉽게 인터넷 사이트에 무제한 접근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거대장치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사람일수록 회사 생활에 대한 관심이 일에 대한 열정이 하락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생활에 부정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더 쉽게 중독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가정환경적 요인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대부분이 가정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실제 가족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개인적 요인입니다. 인터넷에 빠지는 사람들을 대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인터넷에서 추구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플랫폼을 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것을 등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의로 결혼 생활의 불만, 업무상 스트레스, 따르면 우울증, 경제적 문제, 운명에 대한 불안, 대학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공인정력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고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원인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기대 심리가 중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한 갈등 해소와 자신감의 정도 획득, 인간관계 증진 등은 중독의 9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낮은 자존감과 친구관계의 부족인 등이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갈등 해소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스마트폰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취약한 또 다른 성격적 특성으로 가능한 추구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험적이고 충동적이며 스릴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색다른 자극과 경험을 선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무관한 재미와 스릴과 새로운 정보에 더 빠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폰 중독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식 중독은 인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분일이 가능하므로 적정한 소비 한도와 컴퓨터 사용 범위를 설정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로 배송되는 물품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 중독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 중독입니다. 경매 방법은 중독자의 통제 욕구를 축축시키고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높은 위치에까지 중독자를 되돌려놓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상상을 받는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달려들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편리감과 행복감은 심한 재정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단타매매, 일명 주식 중독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된 유형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주식 투자는 전국적인 새로운 오락이 되었는데요. 단타매매는 같은 날 또는 밤이 아니라며 시간을 문제 삼아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로 자신을 파괴하는 위험한 도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단타 매니저들 중 11%만 돈을 벌고 70% 이상은 돈을 잃습니다. 주식 중독이 심해지면 우울증을 겪거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혹여 나는 어떤 곳이든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식 중독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가정주부가 어렵게 모은 기금으로 소액 투자를 했는데 돈이 좋아서 계속 생각마다 돈이 올라서 한 방을 잡으며 남편이 가까워있는 생기고 며칠 안에 남편이 금융공급을 수당을 주게 되니 밤낮 없이 증권사로 다녀가서 아이들의 밥을 해줄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고 남편이 한없이 눈하고 있고 뭐라고 해도 그 무섭던 시어머니들도 우습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벌떡거리기 시작하더니 안절부절 못하고 눈을 한 곳으로 많이 많아지고 울다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식 중독은 말 그대로 주식에 중독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뛰어들어 혹은 주식 시험 결과를 하게 된 사람들이 오늘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에서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주식 중독에 걸린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이 중독에 걸렸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이를 굶는다는 것입니다.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지나치게 게임을 여기까지 할까요? 이것까지 인상생활을 제대로 좀 이거 이어서 내일 보여주려고요. 네. 오늘 네. 수업한 거 정리정돈 무거운 거 들 때 조심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내일 아니고 내일 모레 내일 쉬는 날이에요. 어디 가서 투표해 다 투표. 내일 모레 1시 반에 뵐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